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석간 브리핑이 됐습니다. 김용민이 보낸 낙선 축하 화환, 이 문제를 언급하려고 보니 지면이 아깝다, 이러던 조선일보 한 논설위원의 칼럼이 어제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못해도 상당 기간 동안 눈길 한 번 안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그런데 오늘자에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저와 낙곰수를 들먹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과 건방진 조직은 언젠가 무너졌다. 무례한 사람은 김용민이고 건방진 조직은 낙곰수란 얘기죠. 낙곰수가 무례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표현의 자유, 그 범주에서 헤아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개인 자격이 아닌 100년 가까운 역사를 한 몸에 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신분으로 칼럼을 쓰려 한다면 단 한 단어를 택하더라도 소속된 신문사의 역사와 정체성, 지향점, 심지어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지 여부, 이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가 저와 낙곰수에 대해서 무리에 운운한 것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독립운동 벌이던 분들이 풍찬 노숙으로 인해서 동상 걸린 손과 발을 잘라내가며 싸울 때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총독부의 하수인이 된 신문, 북한이 서울을 강점하자 김일성 장군 만세 호회를 찍어내서 돌리기 바빴던 신문, 술벗이 된 사주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밤과 낮의 대통령 권력을 나눠 가진 신문,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 이러면서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의 앞길을 예비한 신문, 그 밖에도 민족 분단을 고착화하고 약자와 저항 세력을 짓밟으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더니 끝끝내 스스로 권력이 돼버린, 그래서 동포를 기만하고 민족을 농단하는 무례한 사람과 건방진 조직의 상징이 돼버린 신문, 어딥니까?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물론 조선일보의 저와 낙곰수를 비난한 칼럼의 목적은 낙곰수를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예의범절 무상 교육이라기보다는 차기 대선 국면에서 낙곰수라는 변수가 돌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견제심리인 줄 모르지 않습니다. 칼럼 제목 보십시오. 낙곰수 설칠 때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무례함을 꾸짖는다며 설친다는 날서고 원색적인 표현을 구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입으로는 예의하고 한 입으로는 무례한 표현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성의 고삐가 풀린 조선일보의 복잡한 속내가 노출된 것입니다. 낙곰수 할지 말지 현재로서는 아무 판단을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그 아류인 종편들이 쏟아내는 토악질에 비견되는 악마적 메시지가 더는 시민에게 먹히지 않는 세상이 왔다는 점에서 굳이 낙곰수를 다시 해야 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기구도 미국 9.11 테러조사위원회가 21개월간 쓴 170억 원의 2배가 넘는 369억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여태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150억입니다. 369억? 어디서 그런 낭설을 듣고 사설을 썼습니까? 이뿐인가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유가족을 상황 운운하고는 고 유민양 아버지 김영호 씨의 사생활을 들춰내면서 아빠의 자격을 운위했었지요.
조선일보는 세월호 가족에게 무례했고 건방졌습니다. 약자의 저항을 막말과 무례함으로 매도하기 바쁜 조선일보. 단단히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고상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위선과 공포로 점철된 이 시대 주류 권력 집단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례한 사람과 건방진 조직은 언젠가 무너졌다는 말 정중히 조선일보에 돌려줍니다. 낙곰수가 이걸 받자니 너무나 황공하고 과분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우선 경남 진주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총선 경남 진주갑 선거구 수곡면 사전투표함에서 새누리당이 비례대표에서 100% 득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곡면 백천리에 사는 전부식 씨는 정의당을 찍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수곡면 사곡리에 사는 이병국 씨도 국민의당에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진주시 수곡면 관내에 사전투표자 가운데 적어도 비례대표에서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람은 5명이 됐습니다. 진주시 선관위가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전남 영암 무안 신안에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당선됐지요. 국민의당 간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박준영 당선자는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에 신민당을 이끌었지요. 이때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수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입니다. 박준영 당선자가 김모 씨에게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준다면 김씨 당신 공천받도록 내가 힘써보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중앙일보입니다. 당내에서 김종인 대표를 차기 대표로 합의 추대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종인 대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 쓸데없는 말을 말아야 한다 이러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핵심 측근은 지난 1월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문재인 전 대표가 전권을 줄 테니 당을 살려주고 대선까지 쭉 도와달라고 했다. 총선 후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다시 뽑는다는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측근은 김종인 대표는 본인이 추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러 말이 나오니 불편해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몇몇 의원은 이번 승리가 김종인 대표의 공이 아니라면서 흔들기도 합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김종인 대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다. 내가 낭떠러지 떨어지려는 사람을 구출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삼고초려할 때 비례대표 2번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고 대선까지 당을 이끌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건 실제로 나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통일국민당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대선 출마를 위해 만든 당이었다. 국민의당과 창당 시기도 비슷하다. 그렇죠. 총선 직전에 통일국민당을 만들었으니까요.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가 당선되면 그 당이 지속되겠지만 낙선되면 당이 존재할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하면은 국민의당이 존립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선 이후 천정배 대표 등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죠. 자,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총선 1호 공약이 경제였는데 우리 당이 왜 갑자기 정치 공세를 주도하느냐라면서 자제론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창당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게 조선일보가 기사 중에 덧붙인 멘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인사들, 당장 새누리당에 입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의원들이 혼재된 국민의당 상황, 위태합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017년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지요.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등, 2등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자는 내용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중앙일보가 헌법학 교수 10명에게 문의한 결과 8명이 개헌 없는 결선 투표는 안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들은 개헌 없이 결선 투표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 향후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에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로 경우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어버이연합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준 정황이 밝혀졌지요. 집회를 지시한 최고 윗선으로 청와대를 지목한 것입니다.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는 시사저널 기자를 만나서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주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인사에 따르면 올해 초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해서 청와대 측에서 그 합의 잘했다 이러면서 지지 집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어버이연합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집회를 했다가는 역풍이 일 것이라고 여겼다. 애국 보수단체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관제 데모를 시킨 건데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영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국민일보는 유일호 부총리가 100일 동안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을 모두 집계해 보았는데 경제와 일자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수출, 정부, 기업 순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과는 어땠을까?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고 수출 부진은 장기화되는 등 유일호 부총리가 강조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기획이네요. 지금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요. 2001년 옥시레킷 벤 기저가 살균제를 출시할 당시 영국 본사가 한국 법인에다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을 원료로 한 제품을 내놓아도 좋다고 승인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물질이 이번 파문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옥시 영국 본사는요, 한국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회사고 우리는 제조 판매에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왔지요. 네,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그래서 옥시 한국법인 전현직 임원은 물론이고 영국 본사 관계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서 이들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환 조사와 기소를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40여 명이 모여서 세차, 목공, 우편대행, 기계 1차 조립 등의 일을 맡아 돈벌이를 하는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1월 이웃의 한 주민에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한 장애인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피아노 학원으로 와서 문을 빼꼼 열었다가 피아노를 치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어린이의 어머니는 몸집이 큰 장애인이 우리 애를 쳐다보고 따라와서 아이가 놀라고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면서 방과 후 아이 돌봄비 110만 원과 6개월 동안의 심리치료비를 요구했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올해로 35주년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편협하기만 합니다. 한겨레 일면 보도입니다. 개막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영화제의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영화인들이 집단 불참까지 결의했지만 부산시는 정관 개정 작업 과정에서 여전히 영화제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쪽 영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과 영화인, 영화 팬들이 공들여 쌓아온 아시아 최고 영화제의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2014년 제19회 영화제 당시에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이빙벨 상영으로 이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시가 이용관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재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해촉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국내 영화인들의 보이콧 움직임에 호응해서 외국 유명 영화인들의 영화제 불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난리를 보려고 부산 시민이 서병수 부산시장을 뽑았을까요?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월 20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현정화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일문일답. 안녕하십니까. 대천 중문 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현정화 의원입니다. 강정 주민들이 맞는 봄도 새 생명, 새 희망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강정 문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민군 복합형 관광묘항은 준공되면서 그간의 대립과 갈등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군이 강정 주민 등에게 34억 5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정치란 모름지기 백성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절망의 눈물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도민들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강정 문제는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묘항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밝히셨듯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의 갈등과 아픔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강정 공동체 회복 및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롱 면허 영업을 안 하는 변호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도지사이기 전에 변호사로서 봐도 제가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청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화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승자와 패자를 나올 수밖에 없고 상처를 치유게 하기보다는 이것을 상처를 영구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해군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해군에서 그 손해보면 그건 결국 우리 국고에서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사비 손실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고로 떠안아야 되고 해군은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중재, 설득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은 참 잘하시는 원희룡 지사. 그런데 강정마을 강동균 전 회장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CBS 라디오 인터뷰. 제주도지사입니다. 예. 협치와 상생을 얘기하면서 도지사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자회견하는 날 단 10분만 만나달라 해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협치와 상생의 길인지, 과연 도지사로서 그 도민들에 대한 자질이 있는 분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박정희 성장 신화는 이제 마침표라는 제목의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 소득 불평등, 노인 빈곤, 청년 실업이 만성화된 국가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과 자원 외교에 수십조 원을 날렸다. 지난 8년을 거치면서 1000조 이상의 가계부채와 700조가 넘는 국가 채무가 쌓였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의 국가 채무는 노무현 정부 5년에 9배에 달한다.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로 수많은 중소기업가들과 그곳에 고용된 사람들을 파산과 빈곤으로 몰아넣었으며 500만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원래 박정희의 지도력이라는 신화도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1960에서 1970년대 성장에서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주화, 다원화된 지금 세상에 대통령이 군 지휘관 방식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에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가 조립 가공의 단계를 넘어선 이 시점에 대기업 밀어주기 성장 전략이 먹힐 수 없고 1인당 국민소득을 국가 발전의 지표로 삼는 것도 촌스러운 이야기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마치 주문처럼 외면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재벌 대기업 편향적 정책을 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일정 468번의 일정 중 기업가들을 16번 만날 동안
노동계 대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 정권의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이나 노동개혁 법안을 보면 사회를 망가뜨리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고 국가가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악의 산재국가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자가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 상황에서 경제발전, 국민행복,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브리핑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